네, 세미 씨는 요즘 뭐 한참 옷이나 가방에 관심이 많이 있을 나이인데요. 네. 쇼핑할 때 어떻게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저 신중하게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뭐 쇼핑이란 게 또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상품을 또 오래 쓸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역시 현명한 소비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봤냐면요. 옷 한 벌 살 때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고민하고 사는데 정작 금융상품은 잘 모르고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보험, 금융상품이나 또 복잡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또 누가 이렇게 추천해주는 대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오늘은요, 인생 이망의 필수품처럼 돼버린 개인 연금,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살 수 있도록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소장님도 주변에서 또 어떤 연금이 좋은지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많이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저희 직장인들이 어려운 문제로 하나 꼽는 게 그 네. 점심 메뉴 고르는 건데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뭐 건강 상태나 아니면은 호주머니 상태 그리고 네. 자기 식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네. 이 금융 투자 상품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재무 상태나 투자 기간, 투자 목표 뭐 여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지 뭐 일률적으로 모든 투자자나 저축자들한테 그 유력한 상품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저축자 고객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그 고객의 니즈가 어떤 건가를 충분히 정보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렇게만 되면은 아주 가장 적절한 투자 상품은 최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오늘 주제가 개인 연금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듯이 뭐 노후 자금이 뭐 7억이다, 10억이다. 상당히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네, 맞아요. 세민 씨가 좀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득 대체율이란 거를 활용을 하면 좋은데요. 네. 이 소득 대체율이란 것은요, 은퇴 전 평균 수입 대비 은퇴 후 연금 수입 비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현재 OECD에서는 은퇴 후 수입이 은퇴 전 수입의 60 내지 70%가 되어야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우 소장님, 현재 그 3층 연금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아직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은퇴 전 소득의 60% 내지 70%를 3층 연금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굉장히 미달하고 있죠. 국민연금으로 한 25% 내지 한 30%를 채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인데 한 10% 정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나머지가 이제 개인연금이 한 20% 정도 채워야 되는데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다 채운 거고요.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 노후의 소득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개인 연금에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게 나눠지나요? 예, 한 두 가지 정도 기준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품에 대한 취급 기간이 다양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네. 먼저 그 연금저축,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이제 은행, 증권, 보험사 모두 다 공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한도가 물론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이 있는데, 네. 근데 400만 원까지 그 연말에 가서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럼 지금 말씀하신 연금보험, 네. 일반적인 연금보험의 경우는 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고 있죠. 그리고 그 4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은 없고 다만 이제 2억 이상 10년간 유지가 됐을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 보험 차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죠. 네. 이자에 대한 세금이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는 네. 비과세 상품이죠. 그래서 보험사만 취급하는 비과세 상품인 연금 보험이 있고 네. 또 은행, 증권, 보험이 범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소득공제형 연금 저축 계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마디로 이 연금 저축은 소득 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 보험은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그렇죠. 사실 네. 이렇게만 들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연금 저축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저희가 들어보죠. 만약에 연금 불입을 연금 저축을 연 400만 원 불입하는 분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을 어느 정도나 받게 되는 건가요? 예, 그건 이제 자기 소득에 따라서 다른데요.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표상의 왼쪽에 과세 표준, 그러니까 얼마나 벌었느냐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소득 기준이죠. 네. 그리고 각 구간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3천만 원인 소득자가 네.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3천만 원은 이 두 번째 구간에 해당이 되겠죠. 1200에서 네. 4600. 그러면은 적용 세율이 16.5%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400만 원에 16.5%에 해당하는 66만 원이 절세가 되는 거죠. 네. 이 절세 혜택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인데요. 네. 그런데 만약 중간에 연금 저축을 이제 해지하거나 또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게 과거에는 규제가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요. 네. 새로 그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연금저축계좌의 중도 인출은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네. 그런데 단 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 이외의 금액은 인출을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요. 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네. 해마다. 그 400만 원까지 인출을 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20%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20% 기타 소득세가 발생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400만 원 이상의 불입했던 금액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인출이 됐다가 다시 입금이 돼도 되고 네. 자유롭게 입출금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일시금 나중에 네. 그 기한이 다 지나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느냐 일시금으로 받느냐 고민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도 이것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워낙에 이 상품 자체가 연금으로 노후를 꾸려 나가라는 그런 권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일시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연금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2011년도 말 기준으로 개인연금 규모가 177조인데요. 그중에 연금 저축이 68조, 그리고 연금 보험이 109조가 됩니다. 네. 굉장히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연금 보험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가요?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각자 뭐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가입 대상이 계층별로 좀 다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금 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그 불입 한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 동기가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그런 수요가 큽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그 한도 금액 전체를 또 다 불입하는 것도 아니고 네. 평균적으로 보면은 1인당 연간 200만 원대 정도 불입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그 불입 한도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일시에 뭐 몇 억씩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네. 그 고액 자산가들이 그 절세 상품으로 이용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차이 때문에 약간의 그 전체 시장 규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엔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네. 매년 400만 원씩 20년간 각각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 그리고 일반 금융 상품에 투자했을 때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표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가정을 400만 원씩 20년간 납입을 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투자 수익률은 다 0.24%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그리고 연금보험 네. 그 일반적인 금융상품이요. 뭐 정기예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네. 일반 ELS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그 맨 아래 칸을 보시면은 실제 수익률이 연금저축이 4.65, 보험이 4.0, 일반 금융상품이 3.38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월 수령액으로 치면은 연금보험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은 그 불입을 한 다음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네. 실제로 순불입 금액은 훨씬 더 적어지죠. 그래서 그 순불입 금액 대비 최종 수령액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네. 그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 그 다음이 연금보험. 그리고 일반적인 세제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은 따라서 수익률이 제일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또 연금저축 펀드가 아주 인기가 있다고 네, 그래요. 맞아요. 아무래도 수익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수익률은 위험과 비례하기 때문에 또 꼭 수익률만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연금 수익률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해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네.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위험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 가장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연금이 노후 생활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네. 소비자 물가 정도를 쫓아가야 최소한 자기 구매력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1990년에 그 이 대중 식사인 짜장면이 네. 1,300원이었어요. 근데 네. 20년이 지난 2011년에 가면은 4,100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연평균으로 치면은 5.35% 정도씩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짜장면을 계속 그 동일한 짜장면의 내용을 계속 이 구매를 하실 수 있으려면은 자기 연금 계좌 수익률이 5.35%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품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물론 과거 기준입니다. 그 연금저축펀드 이건 이제 네. 증권사에서 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인데요. 네. 연금저축펀드가 6.86%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요. 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이 4.99%, 그리고 은행에서 하는 연금저축신탁이 4.08% 과거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펀드는 좀 주식이나 또 채권 쪽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그 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서 수익률도 당연히 장기적으로 높게 나왔고 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형태의 상품이 가장 수익률이 적게 나오는 그런 당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수익률과 동시에 또 따져봐야 될 게 수수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수익률과 비용, 수수료를 다 따졌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가요? 이건 뭐 어떤 상품이 유리하고 가장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기준이 되는 거는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과거치만 놓고서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찌됐든 지난 20년간의 운용 수익률 기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또 그게 혹시라도 계속 연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뭐 수수료도 변함이 없이 과거의 수수료 부과 체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역시 앞서 그 상품별 통계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은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수익률 가정 그리고 수수료, 지금 수수료도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 가정이 과거와 같다라는 것, 그런 근거에서 나오는 거지 앞으로 변화될 상황에 대한 적절한 예측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아, 그렇군요. 사실 그 개인연금이 워낙 장기 상품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 좀 가입한 분들 중에 이건 뭔가 좀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중도 해지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중도 해지하면 또 뭐 손해 많이 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손해 좀 덜 보는 방법이라도 있나요? 그 중간에 해지를 한다. 그러니까 전액 인출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불이익이 분명히 부과가 되죠. 네. 20% 기타 소득세를 또 물어야 되고 음. 그러고 그렇지 않고 전액이 아니라 그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만 넣었다 뺐다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네.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음. 그래서 전액 해지는 굉장히 좀 불리한 거고요. 그래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는 문제고 네. 네. 혹시라도 그 전체적으로 해지를 하거나 인출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입하신 상품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네. 이게 다른 금융기관이나 다른 회사에서 그 들었으면 훨씬 더 이 정도 수익률이 차이가 나고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되신다라면은 그거는 계좌 이체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원하시는 상품, 원하시는 금융기관을 찾아가셔서 원래 갖고 계시던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체를 하시면 되죠. 아. 네. 근데 이제 물론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초기 수수료가 워낙 많이 떼기 때문에 요즘 추산으로는 한 7년 정도 있어야 이체 불이익 없이 이체가 되는 반면에 일반적인 연금 저축 신탁이나 연금 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언제라도 필요한 때마다 자유롭게 이체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내게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많은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요. 네. 자, 앞서서 F세대, 이 40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 특별히 이 40대들은 개인 연금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 소장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40대들의 경우 개인연금 꼭 가입하셔야 되겠죠. 네. 순서를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떠한 상품보다 네. 이 소득공제라는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연금 저축은 가입해야 되는데요. 네. 문제는 10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은 하되 10년 이상을 못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40대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매일 1만 원입니다. 하루에 네. 만 원, 즉 한 달에 34만 원 정도를 충분히 가입하시라는 겁니다. 네. 아까 우리 강 소장님이 한 20만 원 정도, 뭐 18만 원 정도 가입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충분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34만 원 정도는 꼭 가입하시고요. 하루에 만 원이니까 네. 조금만 실천하면 가능하겠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능하면 주식으로 투자했으면 합니다. 이 금액이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또 장기간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노후 자금이니까 안전하게 투자해야 된다. 이건 틀린 생각이고요. 노후 자금이니까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즉 주식으로 투자하자. 네.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항상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